며느리가 가져갔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날씨에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죠. 아들이 오랜만에 혼자 와서 밥을 먹고 간다기에 김치도 새로 담가 놓고 냉장고 속 장아찌도 꺼내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본다고 은근히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아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막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늘 그랬듯 엄마, 나왔어요? 하며 싱긋 웃었는데 그 표정 속에 어딘가 조금 지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밥을 먹다가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용돈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잠시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냐? 난 이번에 받은 게 없는데?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엄마, 제가 분명히 은서한테 드리라고 100만 원 넣어뒀어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은서가 추석 당일에 혼자 왔던 게 떠올랐어요. 혼자 와서 밥 한 끼 먹고 제가 포장해준 음식만 잔뜩 챙겨가던 모습. 그때 용돈 봉투를 꺼내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바쁘니까 이번에는 준비 못했나 보다라고 스스로 이해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만 이번 추석에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 네 말대로라면 은서가 가져와야 했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갔다. 말을 마치자 아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도 보였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엄마, 제가 분명히 은서한테 잘 전달해드려라고 했어요. 아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명절에 용돈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가 깜빡한 걸까? 나이가 드니 기억이 흐릿해졌나?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걸 듣고 나니 그런 큰 돈을 제가 못 받았다는 걸 잊어버릴 리가 있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진짜 못 본 걸까? 아니면 은서가 정말? 그 두 생각이 엉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고 저도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김치와 나물, 따끈한 국물까지 하나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식사를 마치고 엄마, 조만간 다시 올게요. 하며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이 갑자기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은서에게 줬다, 은서가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문득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정말 그럴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곧바로 제가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웬 소리를 하고 있어. 며느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 스스로도 믿기 싫은 생각이었고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죠. 그날의 작은 의심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들과의 대화를 뒤로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끝난 뒤라 집안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엄마, 제가 은서한테 100만 원 넣어드리라고 분명히 뒀어요.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네가 봉투 안 줬니? 이렇게 묻는 순간부터 이미 관계가 어색해지겠죠.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쯤이었을까요?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은서예요. 어머니 생신이 얼마 안 남아서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래, 시간 되면 와라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은서는 항상 밝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괜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고 다시 며느리 얼굴 보면 그날의 의심도 씻겨나가겠지 싶었습니다. 얼마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서는 늘 그랬듯 싱긋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그 밝은 표정을 보니 며칠 동안 제가 품었던 의심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라. 저는 따뜻한 차를 내오고 둘이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서는 평소처럼 살갑게 말했고 최근 이사 준비가 어떻다느니 집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라느니 살림살이가 많아져 힘들다느니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은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번에 저희가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제 손이 가볍게 떨리더군요.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고맙다.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스산했습니다. 은서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차마 바로 열어보지 못하고 몇 분 동안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설마 또, 아니다,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그날은 그냥 오해였을 거야.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고 고마운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는 이날 생일 선물로 300만 원 준비했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아니다. 내가 혹시 금액을 잘못 기억한 걸지도 몰라. 만약 며느리가 무슨 사정이 있었으면 어떡하죠?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괜히 며느리 험담하는 시어머니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기억을 잘못했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에는 너무나 또렷한 금액 차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닫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몇 번을 더 곱씹어 봐도 아들이 말한 금액과 제가 받은 봉투는 절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혹시 진짜 틀린 걸까? 설마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들한테 혹시 잘못된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의심과 불안이 밤새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어딘가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걸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봉투 사건 이후로 제 마음은 점점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지냈지만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 번이 우연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왜 하필 모두 은서를 통해 전달될 때만 금액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라니,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티를 낼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괜한 오해를 만들까봐 그저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필 그날은 괜히 집안 청소가 하고 싶더라고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때면 저는 늘 집을 정리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방안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난 명절 봉투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 봉투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펼쳐보는데 이상하게도 금액이 미묘하게 조금씩 달랐습니다. 평소 현수가 주던 금액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맞춰진 숫자들이었어요. 어떤 해에는 확실히 100만 원을 준 날인데 70만 원만 들어 있었고 또 어떤 봉투에서는 신권이 아닌 오래된 지폐 몇 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잠시 희미해지더군요. 설마 이게 계속 반복되었는데 내가 이제야 알아챈 걸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았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오해라면 어떡하나, 며느리를 의심한 제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키기 어려운 관계의 상처가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건 우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봉투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도 2번, 3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생신 때 제가 출장이라 참석을 못해요. 은서가 대신 봉투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또 은서, 또 봉투. 아니, 정말로 또 우연일까? 저는 다급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번엔 내가 직접 줘라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티가 날까 무서웠습니다. 혹시 아들이 잘못 오해할까? 그게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봉투 잘 전달받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금액이 다르다면 그땐 정말로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현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하자.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지난 봉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고생한다고 웃으며 건넨 아들의 손, 그 봉투를 들고 고맙다고 말하던 저의 모습, 그리고 뒤이어 나타나는
고요하고 묘한 불편함들, 모든 장면이 퍼즐처럼 제 마음속에서 하나로 맞춰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은 그저 제 작은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점점 커지는 불안은 제 감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건 정말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 봉투는 제 삶을 뒤흔들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주말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명절 때처럼 정성 들여 차린 것도 아닌데 식탁은 괜히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고 집안 곳곳을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놓고 싶더군요. 왜냐면 오늘 드디어 봉투가 올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받았을 생일 봉투가 오늘만큼은 제게 너무 무거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정말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드러나는 날이 될 테니까요. 정리해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십 번이나 말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손끝은 계속 떨리고 내려놓은 찻잔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었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그 소리가 왜 그리 크게 들리던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문을 열자 은서가 평소처럼 싱긋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가 전해달라고 해서요. 생신 축하 봉투예요. 살짝 밝게 말하며 봉투를 건네는 모습에서 그 어떤 이상한 기색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표정, 평소처럼 다정한 말투,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그동안 괜한 생각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 아, 괜찮아요, 어머니. 화장실 좀 잠깐 써도 될까요? 그래, 다녀와라. 은서가 화장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급하게 요동쳤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한다. 아니면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시 의심만 쌓아갈 테니까요. 저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후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르는 듯 했고 손끝에서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지난 명절, 생일 봉투, 그리고 오늘까지 모두 같은 패턴. 아니다, 이번엔 정말 아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다시 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 한구석에서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나머지가 거기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더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도리가 아니지.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만약 그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말 사실이야.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조용히 뻗어 은서가 소파 옆에 내려놓은 가방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지갑, 파우치, 영수증들 사이에 흰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빠진 금액과 정확히 맞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완전히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 현실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의심과 죄책감만 품은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사진을 찍어 남겼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히는 작은 소리가 온 집안에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닫고 평소처럼 똑같이 놓아두었습니다. 몇 초 뒤 은서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는 순간 내려놓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봤던 것이, 내가 느낀 것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봉투는 우연이 아니라 제가 외면해온 진실을 온전히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은서가 집을 나간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길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의 그 공허함, 가방 속에서 본 30만 원의 무게,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옥죄며 올라왔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핸드폰을 꺼내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해 2번이나 다시 눌러야 했습니다. 현수야, 지금 통화할 수 있니?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수야, 너 어제 말한 거 기억하지? 이번에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던 거. 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은서가 조금 전에 다녀갔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기 너머 현수의 숨소리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는데 20만 원만 들어있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수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몇 초 뒤 작게 아주 조용히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요? 그래. 혹시 다른데 잘못 넣으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잡고 던진 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집안을 찾기 전에 은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내가 가방을 봤어.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거기 30만 원이 들어있더라. 그 순간 현수의 숨이 짧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사진도 찍어놨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현수의 깊고 무거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하, 그 숨소리가
속이 뒤집히는 사람의 숨이라는 걸 저는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하며 미어졌습니다. 평생 동안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이렇게 생생히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현수야, 너 잘못 아니야. 그 누구도 이런 건 예상 못했어. 하지만 현수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죠. 은서가 하는 말이면 뭐든 믿고 어머니한테도 실수하게 만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수의 숨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배신감, 충격, 슬픔,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수야, 지금 당장은 아무 말 하지 마. 감정이 부딪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더 상처만 커진다. 오늘 집으로 와라.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수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전화를 통해 생생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현수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확인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은서랑 셋이서 이야기해야 해요. 그 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대면은 누군가에게는 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가장 무거운 시간입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유리문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현수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은서가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식탁에 앉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따뜻한 방 안인데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깬 건 바로 현수였습니다. 은서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생일 봉투 준 거 기억하지? 은서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신발장 위에 두고 갔잖아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다시 물었습니다. 봉투 안에 얼마 넣었었지? 50만 원이었잖아요. 왜 그래? 은서의 목소리엔 불안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50만 원 넣었어? 현수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일부러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너 정말 신발장 위에 두고 갔다고 했니? 네. 어머니가 못 보신 거겠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핸드폰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 좀 볼래? 은서의 눈이 제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은서 가방에서 발견한 그 30만 원이 담긴 봉투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순간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표정은 놀람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짓말이 들켰다는 순간 사람의 표정이었죠. 현수가 사진을 보더니 숨소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서야, 이건 뭐야? 은서는 몇 초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움직이며 상황을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억울한 표정을 급히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을 왜 뒤지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돈이 왜 내 가방에서 나왔냐고 묻는 거야. 은서의 눈자위가 벌겋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몰린 사람이 내뱉는 감정 같았습니다. 저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서야, 제발! 사진이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해야겠어? 은서는 급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해야. 정말 오해야. 가방에 어머니 봉투 같은 게 들어있을 리 없어요. 그 말에 현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누가? 말이 돼! 은서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진짜 아니라고요. 현수 씨, 나 믿어줘. 하지만 그 울음엔 죄책감이 아니라 들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다름 아닌 현수였습니다. 믿어달라고?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용돈도, 생일 봉투도, 추석 봉투도 다 너를 통해 전달할 때만 없어졌어. 은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현수의 눈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어. 정말 네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의 그 말은 제 마음도 함께 찢어 놓았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친정이. 저는 그 자리에서 잘근잘근 숨을 삼키며 은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친정, 식당 한다고 했지? 네,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월세도 못 낸다고 했지? 어머니 그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네 친정에 전화해봤다. 찰나의 순간 은서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하는 얼굴.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식당은 1년 전에 이미 정리했다고 하더라. 지금은 여행 다니면서 잘 지낸다고.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크게 뜨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등이 떨리던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인서야, 현수의 목소리는 거의 부서질 듯 했습니다. 넌 나한테까지 거짓말한 거야? 은서는 결국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하는 사과였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엔 세 사람의 침묵만이 조금씩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결정을 향해 나아가는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찬물 한 잔조차
누가 건드리지 않아 미지근해질 만큼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세 사람의 심장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큰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울음이 멎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한 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현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울음은 용서를 바라는 울음이 아니라 들켰다는 패닉,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섞여 있는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현수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해도 입술이 떨려 도저히 말을 꺼낼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수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수야, 괜찮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충격도 전부 넘어서서 마지막 결정만 남겨둔 듯한 그런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서야, 현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은서는 그 목소리에 놀라 눈물을 닦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현수는 손을 들며 그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자.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지금 나랑 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현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는 우리 가정을 기만했어. 그 말에 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만? 그게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내가 그때는 상황이 힘들었고. 거짓말은 상황 때문이 아니야. 현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의도적으로 숨겼어.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한두 번 아니라니. 진짜 그건. 명절 용돈, 그리고 어제 생일 봉투까지.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현수의 말은 가벼운 나열이 아니라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폭발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공통으로 내가 있었어. 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진짜 아니야. 나 무서워서. 그래서 말도 못했고. 내가. 현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실수한 뒤에 정직해지는 것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 은서의 울음이 더 격해졌습니다. 한 번만 기회 줘. 진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진짜야, 여보.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현수의 말은 너무 조용해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부의 문제였고 부모인 제가 대신 정리해 줄 수도 판단해 줄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현수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이혼할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눈에서 그 결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오래 고민한 끝에 나온 건지 한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나 진짜 다 고칠게. 다시 처음처럼 할게. 하지만 현수는 이미 마음을 접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은서야,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나를 속였어. 은서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덜덜 떨릴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은서는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실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조차 돌아가는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은서에게 짧게 인사한 뒤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은서 데려다 줄게요. 그게 예의니까. 현수는 은서를 부축해 일으켰고 둘은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뒤집어 놓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은서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은 곧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현수와 은서가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은 갑자기 적막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음과 말다툼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정지된 듯 조용해지자 현실감이 뒤늦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가니 거리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서 집 앞입니다. 많이 울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제 가슴도 조금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며느리라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고 아들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한 행동의 무게는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법입니다. 특히 믿음을 건드린 행동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지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자 현수가 서 있었는데 밤새 울었던 듯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없이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묵직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니야.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야. 착해서 그런 거지. 현수는 제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배신감, 슬픔, 후회, 허무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제 눈가도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뒤 현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해야 하고 어머니랑 한동안 같이 지내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리해야지. 집은 넓고
나는 혼자라서 적적했어. 현수는 저를 쳐다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며칠 후 이혼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기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각자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 이후로 현수는 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혼자 된 아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금방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이면 현수가 먼저 일어나 저를 깨우고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햇볕 좀 쬐야 기분 좋아진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현수가 직접 장을 봐와 제게 밥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그런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 모자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무슨 고민 있니? 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해. 중요한 건 실수하고 나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현수의 눈가가 또 살짝 젖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저는 아들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아들이 제게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곁에 오래 있을게요. 저도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현수의 마음도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는 게 참 별거 아니더군요. 가끔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남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은 더 강해지는 법이란 걸요. 아들은 다시 삶을 찾고 있고 저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행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누구나 상처받고 또 배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작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관심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